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마을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한국에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물건으로 뉴욕이 난리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푸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저는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맨해튼의 거리를 휩쓸던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한 편의 흥미로운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뉴욕 미식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식 바비큐, 그 중에서도 삼겹살이라 불리는 요리가 뉴욕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맨해튼 중심가에 새로 문을 연 서울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되면서 예약이 석 달 넘게 꽉 찬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 저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동양 식문화 수업에서 처음 접한 김치의 독특한 맛에 흥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커졌죠. 그리고 지금 그 관심이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그릴을 방문한 날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저를 반겼죠. 레스토랑 내부는 테이블마다 설치된 환풍기와 고기를 굽는 불판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음식을 손님이 직접 조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김준호 오너 셰프는 이것이 한국식 식사 문화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요리하면서 대화를 즐기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교 경험이라는 거죠. 저는 투명한 마늘과 생강향이 배어든 삼겹살을 직접 불판에 올려놓았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신선한 상추에 구운 고기와 된장, 마늘을 함께 싸서 한 입에 넣었을 때의 그 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었죠. 한 번은 제가 고기를 뒤집다가 실수로 불판 밖으로 고기를 떨어뜨렸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이 웃으며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첫 방문객에게는 흔한 일이라며 친절하게 고기 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느낀 따뜻함이 서울 그릴에 대한 제 리뷰에 깊이 반영되었죠. 이 취재는 제 칼럼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새로운 식문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뉴욕의 보수적인 음식 평론가 데이비드 하트먼은 그의 주간 칼럼에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죠. 소뚜껑에 구운 고기는 미식이 아니라 단순한 서민 음식일 뿐이다. 이것을 뉴욕의 정제된 미식 문화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의 칼럼은 즉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데이비드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하는 의견과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 논쟁에 휘말렸고 제 칼럼의 댓글란은 양측의 의견으로 넘쳐났어요. 제가 볼 땐 이 논쟁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한국 음식 문화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발원지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편집장에게 특별 취재 계획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미국식 바비큐와 한국식 바비큐는 어떻게 다른 걸까? 왜 이렇게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음식 보도를 넘어 문화적 탐험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책과 자료를 읽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이나 자료도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세계를 완전히 준비시켜주지는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죠. 뉴욕의 JFK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조용한 환경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 디지털 안내판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등 작은 부분에서도 미국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당연한 듯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내비게이션은 영어로 전환되어 있었어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이름을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출발했습니다. 택시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좌석 뒤편에는 터치스크린 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택시에서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카드 결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신선했어요. 도로 위에서 경험한 서울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뉴욕의 혼잡하고 무질서한 교통과는 달리 서울의 도로는 깨끗했고 차량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특히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안에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날짜 변경선을 넘어오며 생긴 시차 때문에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한국에서의 첫날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짧은 샤워로 피로를 씻어내고 저는 바로 현지 삼겹살 맛집을 찾아 나섰죠.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강남에 위치한 참숯구이라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거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인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쓰레기통, 그리고 분리수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죠. 뉴욕의 거리에 널린 쓰레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 발권기에서 쉽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고 역내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철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는 전철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전철 안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서로 대화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뉴욕 지하철의 시끄러운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분위기였죠. 또한 노약자를 위한 좌석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식당을 찾아가는 길에도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밝은 네온사인과 가게들은 마치 나처럼 영업 중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의 다양한 메뉴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튀김 오징어, 떡볶이, 호떡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눈길을 끌었죠. 참숯구이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약을 해둔 덕분에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QR코드를 가리켰죠.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하자 영어로 된 메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디지털 메뉴 시스템은 뉴욕에서도 코로나 이후 등장했지만 여기서는 더욱 세련되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어요. 메뉴를 주문하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신선한 삼겹살이 놓였습니다. 뉴욕에서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서비스가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민지는 오늘 하루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민지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물었죠. 그녀는 웃으며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민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어 환승이 매우 편리하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뉴욕의 불편한 지하철 환승 시스템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서울 지하철의 깨끗함에 감탄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면의 디지털 안내판은 전철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지하철 도착 시간이었죠. 안내판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여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10분만 늦어도 그냥 일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선 1분만 늦어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더니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지죠. 전철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차내는 조용했고 모든 승객은 질서를 지켰어요. 스마트폰 신호가 지하철 안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죠. 뉴욕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는 순간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어디서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남산타워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뉴욕의 스카이라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타워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목적지를 듣자마자 내비게이션을 확인했고 가장 빠른 경로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뉴욕에서는 택시 기사가 관광객을 속여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님은 뒷좌석에 설치된 단말기를 가리켰어요. 카드를 한 번 찍자 즉시 결제가 완료되었고 영수증이 자동으로 인쇄되었습니다. 팁을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하는 제게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택시에 팁을 주지 않아요. 미터기에 나온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게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었죠. 뉴욕에서는 팁을 주지 않으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는 다음 정류장을 영어와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었고 하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사님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뉴욕 버스의 불명확한 안내 방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어요. 한강에 도착해서 저는 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었죠. 스마트폰 앱 하나로 쉽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뉴욕의 시티바이크보다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서울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환승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 안의 화장실이었어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화장지와 비누가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저분한 지하철역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강남역에 도착해서 저는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핑몰,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거리는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상시켰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뉴욕에는 없는 질서와 청결함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횡단보도에서 모든 사람이 신호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여전히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늦은 밤 지하철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경험한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이 모든 특성이 한국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한국의 음식 문화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죠. 한국 체류 3일째 되는 날, 저는 민지와 함께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진짜 삼겹살 전문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맛본 한국식 바비큐와 실제 한국의 삼겹살은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지는 자신이 자주 가는 동네 맛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녁 6시, 우리는 소문난 참숯구이라는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보통 이런 인기 있는 식당은 예약이 필수일 텐데 민지는 예약 없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의 식당들은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금방 자리가 날 거예요. 정말로 15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테이블마다 환풍기가 달린 불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열심히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연기와 고기 굽는 소리,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은 뉴욕의 정적인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버가 다가와 테이블 중앙의 불판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민지가 설명해 주었죠. 한국의 식당은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서버가 계속 테이블을 지키면서 설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테이블 한쪽에는 빨간 버튼이 있었고 그 옆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했고 곧 화면에 메뉴가 나타났어요. 영어 버전도 제공되어 저는 쉽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삼겹살 2인분, 목살 1인분, 그리고 소주 1병 주문할게요. 민지가 주문을 완료하자마자 테이블 위에 작은 디스플레이에 주문 내역이 뜨고 예상 서빙 시간까지 표시되었습니다. 불과 3분 후 서버가 쟁반을 들고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신선한 고기와 함께 다양한 반찬들, 쌈 채소, 그리고 소주가 테이블에 놓였죠. 서버는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마늘과 고추를 함께 구워주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뉴욕에서는 웨이터가 음식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3분 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효율성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거죠? 민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레스토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면서 방 안은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찼어요. 민지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언제 먹기 좋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익은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도 시연해 주었죠. 저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첫 쌈을 만들었어요. 신선한 상추에 고기 1점, 마늘 1쪽, 그리고 쌈장을 조금 얹었습니다. 한 입에 넣자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고기의 고소함, 마늘의 알싸한 맛, 상추의 신선함,
그리고 쌈장의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뉴욕에서 먹었던 삼겹살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뉴욕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주방장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선한 재료와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맛의 차이를 만든다고 민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먹을 때 단순히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찬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비스의 속도와 효율성이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말하기도 전에 서버가 와서 다시 채워주었고, 물이나 소주가 필요할 때면 버튼 하나로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뉴욕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튼을 누르자 서버가 휴대용 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죠. 영수증이 즉시 인쇄되었고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계산을 위해 웨이터를 찾는 데만도 5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나요? 아니면 식당만의 특징인가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빠른 서비스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예요. 지하철, 택시, 식당. 모든 곳에서 이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배달 문화예요. 내일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경험해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빠른 서비스, 효율적인 주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한국 식문화의 특징을 이루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하트먼이 말한 단순한 서민 음식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삼겹살 문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효율성과 맛, 그리고 사회적 교류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뉴욕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저는 내일 경험할 배달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보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4일째 아침이 빗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죠. 오늘은 명동과 동대문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 비로 인해 일정을 변경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에 특별한 음식을 즐겨 먹어요. 배달 앱으로 감자전과 막걸리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배달로 술까지 주문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술 배달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호기심이 생겨 당장 배달 앱을 다운로드하기로 했어요. 민지의 도움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앱을 열자마자 저는 그 다양성에 압도되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종류의 음식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식당마다 별점과 리뷰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배달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이 30분 이내 배달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음식 배달이 기본 1시간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거죠? 민지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구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신속한 배달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주문 플랫폼이 결합되어 이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배달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했죠. 우리는 감자전과 막걸리, 그리고 떡볶이까지 주문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후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문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주문 접수 중, 조리 중, 배달 중으로 상태가 변경되면서 남은 예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이런 투명한 정보 제공이
뉴욕의 배달 시스템과는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문 후 25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원은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비대면 배달이 기본인 것도 인상적이었죠. 음식 패키지는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젓가락과 숟가락, 냅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종종 기본 수저나 냅킨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감자전의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감자전과 시원한 막걸리의 조합은 빗소리와 함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한국식 간식을 즐기는 이 경험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지가 다시 연락해왔어요. 날씨가 좋아지면 만나서 서울의 다른 맛집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더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삼겹살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삼겹살 카테고리가 있었고 여러 식당에서 구이 세트를 배달해준다고 했어요. 호기심에 한 식당을 선택해 주문했죠. 삼겹살, 목살,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포함된 세트였습니다. 50분 후 배달이 도착했어요. 대형 패키지 안에는 미리 구워진 고기와 신선한 채소, 쌈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개별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회용 버너와 함께 생고기도 포함되어 있어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었죠. 패키지를 열자마자 음식점에서 느꼈던 그 향이 그대로 방 안에 퍼졌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피자, 중식 또는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음식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삼겹살부터 한정식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배달로 즐길 수 있었죠.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종류부터 배달 속도, 포장 방식, 그리고 앱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것이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저는 민지를 만나 서울의 배달 문화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일과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빠르고 편리하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일상이 됐죠. 게다가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져서 배달 문화가 더욱 발전했어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이나 조리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른 배달 시스템, 효율적인 주문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음식 옵션은 모두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 특히 삼겹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비드 하트먼이 단순한 서민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은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이었는지 더욱 분명해졌죠. 한국에서의 음식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효율성, 편리함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 데이비드 하트먼과의 논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삼겹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편집장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과 경험을 공유하며 데이비드 하트먼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마이클은 제 아이디어에 즉시 흥미를 보였죠. 소피아, 이거 정말 좋은 기획이네요. 삼겹살은 미식인가?
대중적인 음식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 라이브 이벤트로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맨해튼 중심가의 이벤트 홀에서 데이비드 하트먼과의 공개 토론이 예정되었어요. 토론 주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자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죠. 뉴욕의 미식가들과 한국 음식 팬들 사이에서 이 토론은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경험한 교통 시스템, 빠른 서비스 문화, 그리고 효율적인 배달 네트워크에 관한 영상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겹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었죠. 토론 당일, 이벤트 홀은 3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무대 양쪽에는 저와 데이비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뉴욕타임스의 수석 음식 평론가 피트 웰스가 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항상 그랬듯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죠.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피트는 간단한 인사말로 토론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최근 뉴욕 미식계의 뜨거운 화제가 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삼겹살은 미식인가? 대중적인 음식인가? 데이비드 하트먼 씨와 소피아 밀러 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씨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미식이란 정제된 기술과 세련된 조리법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처럼 세대를 거쳐 발전해온 조리법과 철학이 있어야 진정한 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솥뚜껑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삼겹살은 분명 맛있는 음식일 수 있으나 미식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불만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죠. 먼저 미식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식이 단순히 화려한 플레이팅과 복잡한 조리법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미식은 음식이 가진 문화적 맥락, 사회적 의미, 그리고 그 경험의 총체적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서울의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전철, 카드 한 번으로 완료되는 택시 결제, 그리고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배달음식의 모습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통과 배달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문화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삼겹살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삼겹살집에서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QR코드로 주문하는 시스템, 빠른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구우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삼겹살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을 통한 사회적 교류, 함께 나누는 경험,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일부예요. 데이비드 씨가 말씀하신 정제된 기술에 대해 생각해보면 삼겹살을 완벽하게 굽는 데는 분명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기의 두께와 지방 함량에 따라 불의 세기와 굽는 시간을 조절해야 하고 마늘과 고추, 김치 등 다양한 부재료와의 조화를 이해해야 하죠.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크게 호응해 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더 나아가 삼겹살과 함께 제공되는 쌈채소, 반찬들은 단순한 사이드 디시가 아닙니다. 이들은 고기의 풍미를 보완하고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음식 구성의 철학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 음식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뉴욕에 돌아와
다시 방문한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의 삼겹살 문화를 경험한 후 뉴욕의 한 식당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맥락의 차이였어요. 미식이란 단순히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이 전달하는 문화적 스토리와 경험의 가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겹살은 분명 미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제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트는 데이비드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었어요.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죠. 소피아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질문은 남아있어요. 고객이 직접 고기를 구워야 하는 시스템에서 셰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미식의 핵심은 전문가의 기술을 통해 완성되는 요리 아닐까요? 이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삼겹살집의 셰프는 고기의 품질을 선택하고 절단 방식을 결정하며 양념과 숙성 과정을 관리합니다. 또한 최적의 식사 경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죠. 이는 분명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손님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 음식 문화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런 참여형 식사 경험은 서양의 미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가치가 있어요. 토론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청중들도 활발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삼겹살 문화는 이런 공유와 참여의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미식의 개념을 서양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삼겹살은 분명 현대 미식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 음식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 레스토랑 오너들은 자신들의 가게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이 토론은 분명 뉴욕 미식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토론회가 끝난 후에 일어났어요. 데이비드 하트먼이 저에게 다가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한국 경험에 대한 영상을 보고 흥미로웠어요. 아마도 제가 직접 경험해봐야 할 것 같네요. 토론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먼이 맨해튼에 새로 문을 연 삼겹살 전문점 불양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호기심과 기대감을 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불양의 입구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에 격식 있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이번 만남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소피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칼럼에서 한국 음식을 비판했지만 사실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더군요. 데이비드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미식계에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그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양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뉴욕에 있지만 서울의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하려고 노력한 곳이었어요. 각 테이블에는 한국에서처럼 환풍기와 불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한글로 된 메뉴와 한국의 거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자리에 앉자 서버가 다가와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 접하는 메뉴에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제 조언을 듣고 삼겹살과 목살, 그리고 소주를 주문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고기와 함께 소주를 마셔요. 소주는 고기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제 설명에 데이비드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서버가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려놓자 데이비드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직접 고기를 구워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한국식 바비큐의 특징이죠. 저는 집게를 들어 고기를 뒤집는 방법, 가장 맛있게 익히는 타이밍, 그리고 쌈을 싸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고기를 뒤집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직접 고기를 구우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한국 식문화의 일부인가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에요. 고기를 구우며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며 정을 나누죠.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완벽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먹었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네. 정말 놀랍네요. 고기의 풍미가 상추의 신선함과 만나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직접 구워 먹는 이 과정이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주는군요. 데이비드의 솔직한 반응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쌈을 싸먹으며 새로운 맛의 조합을 경험했어요. 마늘, 고추, 쌈장 등 다양한 부재료와 함께 맛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소주와 함께 식사를 즐기는 한국식 문화에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데이비드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음식의 역사부터 쌈 문화의 기원,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의 역할까지.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 음식의 균형감이었어요. 고기의 기름진 맛과 신선한 채소, 발효된 김치, 그리고 다양한 소스들이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주요리와 사이드 디시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한국 음식은 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접근 방식이 매우 흥미롭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전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소피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서양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어요. 음식을 평가할 때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의 기준만을 적용했던 거죠. 오늘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고기 맛도 맛이지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더군요. 그의 진정성 있는 고백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직접적인 경험의 힘이었죠. 아무리 글로 설명해도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직접 체험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데이비드는 자신의 주간 칼럼에 놀라운 기사를 발표했어요. 제목은 내가 틀렸다. 한국 바비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비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인정하고 삼겹살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음식을 평가할 때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식이란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가치가 담긴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미식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던 제 생각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칼럼은 미식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의 솔직한 인정에 찬사를 보냈고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데이비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뉴욕 내 다양한 한국 식당들을 방문하며 한식에 대한 연재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삼겹살에서 시작해 김치, 비빔밥, 찌개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의 깊이와 철학을 탐구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종종 저에게 조언을 구했고 우리는 함께 여러 식당을 방문하며 한식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뉴욕의 미식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과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와 같은 영향력 있는 평론가의 인식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는 뉴욕 미식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하고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 또한 음식이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예술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칼럼이 발표된 후 뉴욕타임스의 편집장 마이클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데이비드의 칼럼이 실린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소피아, 당신이 일으킨 변화가 놀랍군요. 데이비드 하트먼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다니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마이클은 제 한국 취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이를 더 확장시키는 특별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한식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심층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교통, 배달 시스템, 서비스 문화까지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했어요. 기사 작성을 위해 저는 다시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기록해둔 메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글의 구조를 잡아갔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음식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것이 삼겹살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효율성을 중요시할까? 이런 사회적 특성이 음식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이것이 삼겹살이라는 음식의 경험을 어떻게 형성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뉴욕에 있는 한국학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박지원 박사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효율성 지향 문화가 생활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음식 문화도 예외가 아니죠. 빠른 서비스,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적 식사 문화는 모두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현 셰프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한식의 철학적 측면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즐기죠. 이런 철학은 한국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런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심층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식은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다. 기사는 발표 즉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고, 심지어 몇몇 레스토랑 오너들은 제 기사를 참고하여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전해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욕의 식당 평가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몇몇 유명 음식 평론가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평가할 때 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권의 특성을 존중하는 다원적 접근 방식이 등장한 것이었죠. 기사 발표 한 달 후, 저는 뉴욕 푸드 페스티벌의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음식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패널에는 데이비드 하트먼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함께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 중 데이비드는 또 한 번 자신의 인식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소피아의 기사와 직접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재료와 조리법의 조합이 아니라 한 문화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어떤 음식을 평가할 때 항상 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패널 토론은 미식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음식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탐험하고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시리즈 기획이었죠. 편집장 마이클은 이 아이디어에 즉시 지지를 표했고 음식을 통해 보는 세계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대상은 물론 한국이었어요. 저는 서울로 다시 떠나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삼겹살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탐험했어요. 시장의 분주함 속에서 만나는 길거리 음식, 사찰에서 경험하는 정갈한 사찰 음식, 그리고 한옥에서 즐기는 전통 한정식까지 한국 음식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고 기록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소개하는 특별 기사를 발표했어요. 이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한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뉴욕 곳곳에 새로운 한식당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기존의 한식당들도 더 다양한 메뉴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맨해튼의 새로운 한식당 서울 플레이버의 오픈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뉴욕의 첫 미쉐린 스타 한식당으로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화제를 모으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내부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쪽마루를 연상시키는 좌석 배치, 한옥 구조를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 그리고 현대적인 조명과 음악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메뉴에는 물론 삼겹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삼겹살은 조금 특별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플레이팅과 향신료로 재해석된 삼겹살이었죠. 저는 상추쌈을 싸서 한입 베어 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삼겹살을 진짜 이해하는 날이 왔구나. 이 순간 저는 제 여정이 단순한 음식 취재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다양한 문화의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모든 음식점 속에서 한식당들이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뉴욕 사람들에게 삼겹살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 즐기고 나누고 경험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화적 교류의 작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노트북을 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대화라고. 그리고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본질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모든 여정이 뉴욕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처음 맛본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경험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법이니까요. 삼겹살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뉴욕 미식계의 작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비드와 같은 영향력 있는 평론가의 인식 변화, 다양한 문화권 음식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의 등장, 그리고 한식의 인기 상승까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게 느껴져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빠른 교통 시스템, 효율적인 서비스 문화, 그리고 신속한 배달 네트워크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더 많은 지역의 음식을 탐험하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어요. 한식은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다라는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음식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탐험하고 그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이 된 한국은 언제나 제 가슴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